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였을 때, 그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포기한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대략적인 큰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각각의 머신러닝 기본 아이디어들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각각 키워드들인데요. 머신러닝 키워드들 아주 많이 있죠. 리그레이션도 있고 앞에서 보셨던 리그레이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간 동안. 머신러닝 아까도 정재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머신러닝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학습 또는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태스크를 위하여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게 머신러닝이고요. 저의 관점에서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거는 그냥 함수입니다. 어떤 특정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아웃풋을 주는가. 그래서 함수이고 만약 이 함수가 특정 개수가 있다면 그 개수를 학습하는 것이 모델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델은 함수이다. 함수의 개수를 어떤 특정 방법에 의해서 학습한다. 이게 전체적인 머신러닝 툴이고요. 오늘 어떻게 이 모델 학습하는 건지에 대한 크게 두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형은, 이 플로우는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문제를 풀고 싶었을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머신러닝 과정입니다. 가장 처음에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머신러닝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할 것인가인데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 정의된 후에 데이터를 살펴보고 데이터에 아까 정인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결집값이 없는가 아니면 데이터에 노이즈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다시 데이터 특성과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특정 알고리즘을 찾고 그 알고리즘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이벨레이션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업집값이나 우리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할까인데 문제를 정의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했던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수학적 영어로 한다는 거거든요. 수학적 영어로. 예를 들어서 입력이 무엇이고 출력이 무엇인지. 입력이 10차원 길이의 벡터다. 아니면 그리고 출력은 1차원 또는 몇 차원의 연속 변수야. 아니면 디스크리트, 이산 변수야. 이렇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이 문제 정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데이터를 살펴볼 것인가.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틀은 잠시만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존의 머신러닝 태스크들이 어떻게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기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기존의 분류 체계들을 잘 익숙해짐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기존의 문제로 포뮬레이션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어떤 알고리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마련하는 시간을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포먼스 이벨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벨레이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두 번째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시간에서는요, 기본 머신러닝 알고리즘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처음에 정재 박사님이나 정인겸 교수님이 다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지식들을 두 번째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각의 머신러닝 태스크별로 굉장히 유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과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간에는 따로 데모 시간을 가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거기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거는 내일 시간이 허용되면 내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머신러닝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슈퍼바이저 러닝, 언슈퍼바이저 러닝 두 가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방법들 분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태스크와 알고리즘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스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한 모델이나 방법. 그래서 태스크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태스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 하나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또 하나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건 강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말하듯이 입력이 있고 그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주어져서 우리가 어떤 우리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를 내야 될지에 대한 그 단서를 이 출력값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고요. 문제가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출력이 주어지지 않고 입력만 주어진 상태. 입력을 통해서 알고리즘 자체가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생소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특정 태스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 있고 환경에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특정 스테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하면 리워드를 받고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로를 나가는 어떤 로봇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제가 많이 정형화되지 않고 아직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이번 시간에서는 강화학습은 제외한 두 가지 위의 두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슈퍼바이저 러닝은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웃풋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큰 방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웃풋이 실수인 경우에는 리그레션으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웃풋이 어떤 특정 클래스다 아니면 어떤 디스크리트한 밸류면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비지도 학습인 경우 입력만 가지고 있는데 입력 샘플들을 클러스터링 하거나 아니면 차원 축소를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비지도 학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이건 리그레션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리그레션은 출력값이 실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통해서 키를 학습하는 경우, 예측하는 경우, 키도 어떤 실수값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통해서 실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리그레션이라 통칭합니다. 보통 선형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선형함수는 또 입력의 선형적인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선형함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으로 많이 쓰일 노테이션인데, 많이 쓸 용어인데, 이
이거는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질로는 어떤 잡음,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보통 잡음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의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이 잡음을 가우시안이라고 정규 분포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일반적인 문제로는 출력값이 1차원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1차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멀티플 아웃풋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라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력이 있고 아웃풋이 바이너리 클래스인 경우나 아니면은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클래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의미란 무엇이냐면 인풋 스페이스를 주어진 클래스 궤도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2차원인데요. 여기 클래스 하나와 나머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이 인풋 스페이스를 2개의 구역을 나눠서요. 만약에 테스트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면 이거는 이쪽 클래스야. 또 만약에 클래스가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 클래스야. 그래서 어떤 인풋 스페이스를 나누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이 3차원 공간으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떤 데이터들의 분포를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디멘저널리티 차원 추적 방법은 슈퍼바이저드 바른 방법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고차원의 인풋 데이터가 있었을 경우에 리그레이션을 적용하기 앞에 우선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프로세싱 시키고 그 프로세싱 된 결과를 리그레이션이나 클래시파이어에 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냐면 우선은 모델 컴플렉티가 그 복잡도가 줄어드는 게 있을 거고 또 고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이즈가 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거를 저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함으로써 이런 노이즈들과 여러 모델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페이지인데요. 우선 머신러닝 태스크들은 슈퍼바이저드 러닝과 비지드 학습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아웃풋의 형태에 따라서 컨티뉴스한 경우와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나눌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리그레이션은 아웃풋이 주어지고 아웃풋이 컨티뉴스한 경우, 연속인 경우 클래시피케이션은 디스크리트한 경우 그리고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저드 러닝으로서 아웃풋이 연속 변수인 경우 그리고 클러스팅은 디스크리트한 경우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버피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버피팅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인경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굳이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이 챕터를 통해서 모델 학습한다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인 그런 감각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버피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챕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걸 준비하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오버피팅 문제되는 케이스가 있을까 하고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퍼블리케이션에 있어서 오버피팅이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이거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 없나 검사해봤더니 사람들이 이 페이퍼가 아마도 오버피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해서 이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논문 자체가 나쁘지 않은 논문인데 실렸지만
만약 우리가 오버피팅 이런 문제를 간과했을 경우에 두고두고 인터넷에서 회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예를 잡아봤습니다. 대략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페이퍼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의 이게 정확히 이름은 제가 못 읽겠지만 회수강, 이 강을 중심으로 이북에는 겨울에 석탄을 무료로 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석탄으로 난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았고요. 남쪽에서는 그걸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북쪽은 좀 공기오염이 더 심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더 나아가서 여기가 영도와 이 강을 중심으로 그 위도가 0이거든요. 강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북쪽은 기대 수명이 낮고 남쪽은 기대 수명이 높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대 수명 차이가 5년이 넘는다. 그리고 이때 90% p-밸류도 좋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리그레이션이 있는데 여기가 위도구, 기대 수명, 여기가 남쪽, 북쪽, 그리고 데이터를 요상한 큐빅 펑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p-밸류도 좋고 p-밸류도 0.05 이하고 굉장히 5년 이상 차이 난다면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났는데 뭐가 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챕터가 말한 것처럼 오버피팅에 대한 거거든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 큐빅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오버피팅 된 문제가 아닌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있거든요. 아웃라이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에서 좀 동떨어진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런 커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논문에서는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보시면 여기서 보신 건데 저자들도 자기들이 여러 가지 오버피팅이 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자들 말하기를 자기들이 여러 가지 모델을 다 실험해 봤는데 여기는 리니어라는 건 라인이란 말이죠. 라인을 해봤고 쿼드라틱도 해봤고 큐빅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큐빅이 좀 좋더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큐빅이 이 저자들이 또 다른 매듭을 이용해서 큐빅이 합당하다는 걸 설명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밸류나 이 값은 모델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할 때 이게 함수가 정말로 이 데이터 설명하는지 앞에서 봤던 이게 정말 트레인 데이터 맞는 건 아닌가, 어떤 밸리데이션 셋이나 테스트에서 이 모델이 합당한지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얘가 아마도 오버피팅을 간과해서 두고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눈에 말씀드리지만 트레인 에러는 테스트 에러가 아닙니다. 테스트 에러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우리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 보여주는 거라면 이걸 트레인 에러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어진 데이터나 아니면 주어진 태스크에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단순한 문제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제 식이 좀 많이 보이실 건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머신러닝 자체도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진 않잖아요. 언어를 배울 때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예제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때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피규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념은 그림을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런 식들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 이걸 이해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리그레션 문제를 다룰 거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는 만약 이 데이터가 무한대로 많다면 이 알고리즘이 괜찮겠지만 데이터는 조금만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분포에서 나왔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건 한 번만 되는 거지 여러 번 또 할 수 있고 여러 번의 데이터 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 셋이 전체 우리가 모르는 분포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첫 번째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뭐냐면 여기서 보인 것처럼 바이어스 텀이 있고 상수만 있는 텀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W가 모델 개수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를 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서 이 데이터의 진짜 참 함수가 무엇인지 학습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고요. 이 파란색이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참 함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로스 펑션이라는 건데 이거 에러입니다. 에러. 여기에 보시면 이 문제는 리그레션이잖아요. 리그레션이니까 이게 아웃풋,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아웃풋 값이고 이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특정 함수를 학습함으로써 어떤 인풋에 대하여 그 인풋의 아웃풋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리그레션 문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도 이렇게 정의됩니다. 아마 스퀘어드 로스는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제곱 텀이 있고 여기는 이 알고리즘의 차 이렇게 해서 로스 펑션이 정의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중요한 점이 트레이닝 에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인 에러는 전체 언노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분포에서 샘플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샘플링을 다 커버해 못하는데 그래서 엠프리컬 에러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개수를 찾는 거고 찾는 방법은 이 엠피리컬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 엠피리컬 로스라는 것은 각각의 로스 텀은 우리가 만든 함수가 얼만큼 아웃풋 베리어블을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어떤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한 함수가 전체적으로 이 모든 트레인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이걸 말한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엠피리컬 로스를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신 분? 이해 못하신 분? 제 질문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하셨어요? 이거 토박이 구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여기 계속 W0, W1, WP 이게 스텝하면 2면 9번, 3번, 4번, 4번, 5점 이렇게 돼서 저게 가장 맞는 W를 러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 값인 Y 값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F 펑션에 W를 러닝하는 게 그 F 펑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가장 정확한 W를 예측할수록 실제 Y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이
디퍼런스가 작아져서 그걸 제곱을 해보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미니마이저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 데이터 셋에서 가장 데이터값에 맞는 함수를 우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리그레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복잡한 알고리즘은 이게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면 리그레션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그거 알아보셨죠. 왜 선형도수 해야 되는지, 왜 디퍼런셜 익스플리케이션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나라 굉장히 폐해예요.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폴리노미얼 함수를 쓸 것인가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P가 0이라는 거는 이 모든 데이터를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이 값들을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인풋 아웃풋이 오든지 간에 그냥 라인으로 해서 이 데이터 설명하겠다. 이게 폴리노미얼이 지로인 경우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아주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폴리노미얼 19차까지, 그러니까 19차항까지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죠. 그래서 어떠한 디그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것도 모델을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라인으로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핏한 경우에는 에러가 큽니다. 맞죠? 에러가 커요. 근데 그와 반대로 아주 복잡한 모델을 썼을 경우에 보시면 이 복잡한 함수는 모든 점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점들을 지나고 있다는 말은 에러가 거의 지로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쓰면 될까? 이게 주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트레인 에러만 본다면 이걸 쓰는 게 가장 적합하잖아요. 에러가 없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릴 문제, 오버핏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또 너무 간단한 문제 써도 안 되고 이 중간에 어떠한 중간에 모델을 써야 된다. 이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잠깐 또 추가 설명드리면 결국엔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퍼펙트하게 피팅이 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를 레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트레이닝은 이미 내가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제가 이미 발견해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에 에러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 미래에 발생한 데이터들이 과연 이러한 현상을 따라줄 수 있느냐, 이 모델이 거기에 피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모델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모델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 이제 그 중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 피팅의 이런 그 원리예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러한 모델들이 과연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을 내가 프레딕션 하고자 하는 태스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프레딕션을 잘해줄 수 있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설명 고맙습니다. 이 앞에 부분들은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이 관역 얘기. 이게 우리가 정말 예측하고 싶은 참 함수에서 나온 값이고, 그리고 이거는 베리언스 참한테 나온 것이고, 이게 각각의 다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모델이 주는 값들. 그래서 이 비교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트루 함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고, 다음 베리언스 적은 경우. 이 경우가 있을 거고, 옆에 거는 바이어스는 낮지만 베리언스가 큰 경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는 작아 보이지만 전혀 참값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델하고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경우, 앞에서 봤던 아주 단순한 경우. 모든 데이터를 상관없이 모두 직선으로 라인으로 예측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오더라도 이 값은 이 직선은 항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거의 낮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직선은 전혀 원래 참 함수를
예측 못하죠. 그러므로 굉장히 바이어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더피팅이라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트레인 데이터에 따라서 이 값이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또 트루 펑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어스는 낮지만 베리언스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버피팅.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어진 문제에 너무 복잡한 모델을 쓰게 되면 오버피팅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주어진 문제에 너무 또 단순한 문제를 쓰게 되면 바이어스가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트레이닝 곡선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항목이 모델 복잡도입니다. 모델 복잡도이고 여기가 모델이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단순히 라인으로 맞추는 경우고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주 복잡한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복잡한 모델 쓰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고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트레인 에러는 모델이 복잡할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이런 트레인 데이터가 에러가 아니고 테스트 에러. 모델의 일반적인 다른 테스트 셋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까에 대한 테스트 에러가 우리 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 에러는 이렇게 처음에 바이어스 텀 때문에 굉장히 컸다가 줄어들고 나중에 가서 또 베리언스 텀 때문에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어떠한 모델,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건데 하나는 우리 주어진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쓰자.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사 모델이 폴리노미얼 함수일 때 너무 복잡한 거 쓰지 말고 너무 단순한 거 쓰지 말고 그 중간에 있는 거 쓰자. 이게 주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가정하에 이게 한다고 가정하에 다른 방법이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델 복잡도에 제한을 조건을 줘서 너무 모델이 복잡한 솔루션 주지 않도록 또 제한을 주는 방법이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소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 이게 트레이닝 에러잖아요. 트레이닝 에러에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텀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너무 복잡한 모델이 선택되지 않도록 이 텀을 하나 더 붙이는 게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트레인 에러고 이 부분이 레귤레이션 텀입니다. 이 레귤레이션 텀은 모델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어떠한 페널티를 준 텀이고 이거는 아래식과 동일합니다. 아래식이 어떤 거냐면 같은 엠피리컬 트레인 에러인데 여기에 제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더한 텀인데 제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퀘어드 레귤레이션 텀을 쓴다면 이 o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W1과 W2가 파라미터 스페이스거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델의 전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어떤 제한 조건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은 이 동그라미 안에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밖에서 있으면 좀 더 복잡한 모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서 모델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은 이 안에 있어. 이게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의 기본적인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머신러닝 디자인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찾고자 하는 우리가 모델 공간에 어떠한 제한 조건을 넣는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줘서
너무 모델이 복잡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앞에서 보았던 가장 복잡했던 모델이거든요. 폴리노미얼 19차항까지 쓴 모든 폴리노미얼에서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레귤라 텀을 적용해 봤습니다. 적용해 봐서 람다가 증가하게 되면 모델 복잡도에 더 많은 페널티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람다가 너무 큰 값이면은 앞에서 봤던 라인처럼 굉장히 함수가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람다를 찾았을 경우에는 비록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했지만 데이터의 트루 펑션에 약간 다가갈 수 있는 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람다 값과 적정한 페널티 텀을 줌으로써 오버피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정인 교수님께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트레인 데이터를 여기서는 5홀드인데 5조각을 나눠서 한 부분은 모델 밸리데이션 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트레인 데이터를 나눠서 모델 학습하고 검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요. 오버피팅의 예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챌린지입니다. 어떤 특정 주최자 측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에 공개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 자기 모델을 학습하고 자기 모델을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온라인 챌린지가 있었는데 상금이 2만 불 정도 됐었습니다. 여기서 한 팀이 여러 챌린지 기간 동안 줄곧 아니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1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 라운드에서 최종 테스트를 공개하는 라운드에서 결국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본인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오버피팅 때문에 너무 자신들의 자기 모델 과신해서 오버피팅 때문에 끝까지 1등을 달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1등을 못하고 3등으로 끝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말하는 거는 항상 오버피팅을 염두에 두고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게 주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질문 죄송합니다. 예. 방금 챌린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챌린지의 순위는 테스트셋을 가지고 순위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버피팅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닝 셋에 대한 건데 테스트셋에서 1등을 했는데 여기서 1등 했다는 거는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1등 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보통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습한 다음에 최종 라운드에서 테스트셋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 나올 때까지 1등을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 테스트셋 공개됐을 때 그 사람들의 알고리즘이 3위로 됐다는 걸 말합니다.